소송 소식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복권 당첨 노부부를 학대한 아들 부부가 기부금까지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폐륜 며느리가 시부모의 기부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들 부부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아들 부부가 경영하는 식품회사의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식품회사는 대형마트 입점이 전면 취소되었고, 협력 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 공분 속에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지방 도시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그 시장에서 아내와 함께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했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여름에는 생선 비린내와 더위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30살, 아내가 28살 때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5년 만에 겨우 얻은 자식이었죠. 그 당시 병원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갖기 힘들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희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자. 그것이 저희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남들처럼 자식이 여럿이면 그나마 부담이 덜 했을 텐데. 오직 아들 하나였기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희망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만 바랐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학교 잘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빠처럼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지 말고. 넌 좋은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아빠,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저는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는 좀 어땠소? 그럭저럭이요. 그래도 아들 학원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크면 효자 되겠소. 그럼요. 우리 아들 착하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고 선생님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명문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들었소? 우리 아들이 전교 10등이래요. 정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해라.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날 밤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주었어. 그리고 드디어 대학 입시가 왔습니다. 아들은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그래,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희는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 가본 그 큰 대학교 건물들, 책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 그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구려. 그러게요. 정말 꿈만 같아요. 아들은 입학식이 끝난 후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갈게요. 그리고 취직하면 두 분 은혜에 꼭 보답할게요. 몇 년만 더 고생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텐 제일 큰 보람이란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학 4년, 저희는 계속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들의 등록금, 생활비, 책값,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먹을 반찬을 줄이고 저희가 입을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잤습니다. 여보, 춥지요? 괜찮아요.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되지 뭐. 내년에는 아들이 졸업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도 좀 나아질 거요. 그럼요. 우리 아들 취직하면 정말 편해지겠죠. 그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식품회사에 취직했어요.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취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결혼? 아니, 갑자기. 네,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난 여자가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부모님께도 꼭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그래, 아들아, 좋은 인연을 만났다니 축하한다. 언제 한번 내려오너라. 며칠 후 아들이 예비 신부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처음 본 그 여자,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옷차림부터가 저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명품 가방, 고급스러운 옷, 세련된 화장.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도시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아빠, 엄마, 은주 씨 아버님이 식품회사를 운영하세요. 꽤 큰 회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같은 시장 사람하고는 격이 다르네. 하지만 아내는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요.
좋은 집안으로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을 거예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초라함을 느낀 날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 결혼식장, 저희 부부는 평생 처음 가본 그런 곳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카펫이 깔린 복도,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여보, 여기가 결혼식장이요? 마치 궁전 같구만. 그러게요. 우리 옷이 너무 초라한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이니까. 하지만 솔직히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들도 전부 외제차였고요. 반면 신랑 측, 저희 쪽은 시장 상인 몇 분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신랑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신부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큰 체구의 위험 있는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하, 괜찮습니다. 좋은 사돈 만났네요. 아드님이 참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변변찮아서. 아들놈이 좋은 집안으로 장가가게 되어 그저 행복합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컸네요. 그러게요. 어제 초등학교 입학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30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던 날들, 손이 트도록 생선을 손질하던 날들, 아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그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 자리에서 저는 신부, 제 며느리가 될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부부가 내려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온다니까 음식 푸짐하게 준비해야지. 그럼요, 첫 명절인데 잘해줘야죠. 아내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골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한데요.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처가 쪽에서 꼭 오라고 해서요. 처가 댁이 서울이라 가깝기도 하고. 그래, 알았다. 괜찮아.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오겠지. 하지만 아내는 많이 상심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쩌죠? 괜찮소. 우리끼리 먹으면 되지. 남은 건 이웃에 나눠주고. 그날 명절상에는 저희 부부 둘뿐이었습니다. 여보, 술 한잔 하시오. 그러지요. 저희는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명절 때마다 처가로만 갔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은 무슨, 그냥 며느리, 집이 가까워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 인사도 안부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차갑긴 한가 봐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저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내랑 같이요. 오, 그래. 결혼 후 처음이구나. 조심해서 내려오너라. 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내도 기뻐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온다니까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야겠어요. 그래요. 처음 내려오는데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봐요. 주말이 되고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들과 며느리,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인사는 했지만 눈빛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 안으로 들어가자. 저희는 아들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며느리 눈치만 봤고 며느리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왜 입맛이 없니?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그냥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차갑게 대답하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저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말씀드려요. 우리 오늘 늦게 돌아가야 한다니까. 며느리의 재촉에 아들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 무슨 사업? 식품회사요. 장인어른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제 사업을 하고 싶어졌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아빠가 응원할게. 저는 아들의 의욕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이 집과 앞마당 땅을 팔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라고? 네, 죄송하지만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집과 뒤쪽 땅이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과 땅은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간신히 마련한 전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늙어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들아,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아드릴게요. 3년, 아니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이 집을 팔면
당장 우리는 어디 가서 살지.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이번 기회에 저희랑 같이 사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같이 산다면 아들도 자주 볼 수 있고. 하지만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울 가서 사는 게 맞을까요? 글쎄,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소? 하지만 이 집이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 아들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소? 우리야 늙었으니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었죠. 아들이 말했잖소. 2년에서 3년 안에 갚는다고. 그럼 그때 다시 집을 살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겠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 집 말이다. 팔기로 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아빠,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해라. 아빠가 널 믿는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지방 도시의 오래된 집이라 생각보다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땅까지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며칠 후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 정말 도장 찍어도 될까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아들한테 약속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 그 소리가 왠지 제 인생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전부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아들아, 돈 보냈다. 1억 5천만 원이다. 감사합니다, 아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말이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에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넓고 깨끗했습니다. 부모님 방은 여기에요. 며느리가 안내한 곳은 작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라고?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네, 좀 좁긴 한데요. 참으세요. 저희도 집이 크지 않아서 이 정도밖에 들을 수가 없네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고맙다. 우리야 어디서든.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아버님, 어머님. 응, 무슨 일이냐? 낮에는 집에 계시지 마세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집에 계시면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저 집에서 일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 친정에서는 원래 낮에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했거든요. 며느리는 버릇없이 저희 말을 가로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그 좁은 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소. 그냥 우리 팔자가 기구한 거지.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넘으면 저희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벌써 6시 반이에요. 알았소. 일어나지. 저희는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공원이라도 가보자고. 겨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저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춥소. 조금만 참아요. 도서관 9시에 열리니까 그때까지만.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겨우 9시가 되어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빨리 들어가요. 저희는 도서관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저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책을 읽는 척, 신문을 보는 척, 사실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여보 뭐 좀 먹어야 하는데. 편의점 가서 김밥이라도 사 먹을까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제일 싼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여보, 이거 더 드세요. 아니요, 당신이 더 먹어요. 나는 배불러. 사실 둘 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우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참 길었어요. 그러게, 내일도 또 그래야 하는구나. 며칠 후, 어머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 식어버린 국, 상한 김치. 이거 어제 저녁에 남은 거예요. 아직 먹을만 하니까 두 분이서 드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외식하고 올게요.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남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음식이요. 김치는 시큼한 냄새가 났고 국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살지 않겠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삼키며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부부는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들은 집에서 편히 계세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제가 불편해요. 식당 분위기도 있고. 어르신들은 그런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라도 뭐라고 해라.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 휴가 때 유럽 여행 어때? 퇴근 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와, 좋아요.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며느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시간 비행은 어르신들 몸에 안 좋잖아요. 집에서 편히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채워 놓을게요. 일주일이면 금방이에요. 일주일, 저희는 그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있는 먹다 남은 반찬과 라면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여보, 아들이 우리 걱정은 안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희는 그저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대학 친구들이 집들이 온대요. 그래.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까? 도와주실 거 없어요. 그냥 두 분은 일찍 좀 밖에 나가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구들한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거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밖에 눈이 오는데. 에이, 잠깐만이에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5만 원 드릴게요. 따뜻한 데서 저녁도 드시고요. 친구들 저녁 6시쯤 가니까 그 후에 들어오세요. 영하 10도의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5만 원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얼굴에 날렸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여보, 어디로 갈까요? 카페라도 가보자고. 저희는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다른 데 가보자고. 저희는 카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철역 대합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거 없소.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저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8시,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손발은 얼어붙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도 친구들 온대요. 그때도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어.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앉아 있다 보니 디스크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미안한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더니 아들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요즘 부모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나. 여보, 목소리 좀. 우리도 사업 초기라 돈이 빠듯한데 차라리 부모님이
기초수급 신청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병원비도 무료잖아요. 여보, 그건 좀 부모님을 어떻게 기초수급자로 해. 내 친구들은 시부모님 없이 편하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고생이야. 병원비에 식비에 차라리 양로원에 보내는 게 낫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따라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참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요? 그런데 며느리는 병원비 30만 원이 부담된다며 불평했지만 그 다음 주에는 이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가방을 봤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내가 가방에 붙은 가격표를 보니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습니다. 여보, 저 가방 하나 값이면 우리 1년은 병원 다닐 수 있어요.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고급 수입차를 샀습니다. 저희가 준 집과 땅, 그 돈으로 시작한 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쓰기 싫었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진짜 시부모님이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친정엄마는 우리랑 안 사시는데 왜 시부모님은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사는 집까지 다 팔아서 줬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자식 사업 돕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며느리가 아내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우리가 모셔야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그 말은 너무하지 않나? 너무하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나가서 사세요. 며느리가 저희 방으로 쳐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월세 쪽방이라도 구하세요. 여보, 그건 너무하잖아. 부모님이.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보고 지금 쪽방으로 나가 살라는 말이냐? 그래요. 지금까지 여기 살게 해드린 거잖아요. 1년이면 충분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 두 분 나가 사세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을 팔아서 줬는데 이제는 쫓겨나야 한다니.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 집에서 쫓겨나 쪽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속한 50만 원은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폐지를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부터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가면 5천 원, 많아야 1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7천 원 받았어. 그럼 오늘 저녁은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네요. 하나 사가지고 가서 밥을 더 넣으면 둘이서 먹을 수 있을 거야. 국밥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는 삶, 이게 평생을 일한 노인의 말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쪽방에 돌아온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부재중 전화 한 통 없었고 문자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SNS를 보면 매일 행복한 일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식당, 골프장, 해외 출장. 아들의 식품회사는 날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새 공장 건물도 짓고 직원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만 오면 좋겠는데. 포기해. 우린 이제 그 애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쓸모 다한 부모지.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숨이 아주 약해. 어떻게 119 불러야겠어요. 우리도 돈이 없는데 병원비를. 그래도 사람 목숨이 먼저죠. 자신들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저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함께 갔고 병원비를 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80만 원, 이번 달 월세와 최소한의 생계비였습니다. 저희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노숙자에게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죽을 사다 먹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일주일 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지막을 따뜻한 곳에서 지금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것이 노숙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만 원, 한 사람의 전 재산이 겨우 1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들도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들은 그렇게 많은 걸 받고도 외면했는데.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복권 판매점 앞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득 주머니 속을 뒤지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그때 그분이 주신 돈이네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게 그 돈을 우리가 아직 안 썼었네. 한번 복권이라도 사볼까요? 그분 명복을 빌면서요. 그래 볼까? 우리가 무슨 당첨이야 되겠어. 그냥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어드린다 생각하지 뭐. 저희는 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보, 이게 맞아요? 뭐? 어디, 번호 다 맞아. 거짓말. 이게 진짜예요? 손이 떨렸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진짜 1등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선행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노숙자의 마지막 선물이었을까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쪽방에서 살았고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웠습니다. 왜였냐고요? 여보, 아들한테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니야, 절대 안 돼. 며느리가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지금도 우리한테 저렇게 하는데. 이 많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아들도 이미 우리를 버린 아들이야.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죽으면 어차피 저 애들한테 갈 거야. 그럼 며느리만 배불리겠지. 그건 안 돼.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여보, 결심했어. 이 돈 기부하자. 기부요? 응, 그래.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 봤자. 아들 며느리만 욕심만 채우고
우리는 또 버림받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양로원에 가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 거기서 우리 남은 인생 편히 살자.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따뜻한 밥 먹고 편히 잠잘 수 있는 곳.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저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복권 당첨금 대부분을 지역 군청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우리 같은 노인들, 홀로 사는 분들, 아픈 분들, 그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어르신 정말 이 큰 돈을 전에 기부하시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결심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양로원에 위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노인네 죽을 때까지 지낼 곳만 알아봐 주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돈은 꼭 뜻깊게 쓰겠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권 당첨 노부부가 전액을 부로 이웃에 기부했다는 소식. 자식에게 버림받고도 어려운 이웃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한 노부부가 거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화제입니다. 뭐야, 복권 당첨, 거액, 저 사람들, 우리 시부모님이잖아. 진짜네. 우리 부모님이신데. 당첨금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숨기고 그 돈을 기부해. 미치겠네. 그게 누구 돈인데. 당연히 우리가 받을 돈인데. 며느리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가요. 지금 당장 양로원으로 가자고요. 아들 부부는 한달음에 양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아버님,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당연히 우리에게 상속해야 할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동의도 없이 기부를 해요? 당장 취소하세요. 저는 이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돈이고 내가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아버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며느리잖아요.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잘 모시지 못했던 점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1년이 아니야, 1년 반이야. 정확히 말하면 18개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지. 너희는 이미 우리가 살던 집이며 땅이며 다 뺏어갔고, 거짓말로 잘 모신다고 해놓고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워서 생계를 이어왔다. 양로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아들 부부는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식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기부는 무효다. 상속 유산을 돌려달라. 소송 소식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노부부를 학대한 아들 부부가 노부부의 복권 당첨금을 뺏기 위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기부금까지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들 부부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아들이 경영하는 식품회사의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식품회사는 대형마트 입점이 전면 취소되었고, 협력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공분 속에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운영하는 식품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폐륜 가족의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며요.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고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부유했던 며느리, 친정도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양로원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있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정원을 거닐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햇볕을 쬐며 앉아있기도 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반면 아들 부부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당신 부모 때문이야. 당신이 부모님께 잘 얘기했으면 그 돈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었잖아. 우리 회사도 더 잘 될 수 있었잖아.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당신이 애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토록 학대를 안 했으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잃고서도 서로를 탓하고 저희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진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회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빚만 남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죠. 하지만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의 숫자일까요? 명품 가방일까요? 고급 차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입니다. 효도는 사회 관례상 의무입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효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에게 주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그 선택 덕분에 저희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거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더 늦기 전에요.